안녕하십니까. 광주보건대 안경공학과의 김상현입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독일 거만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많은 거만사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많은 논문들과 잡지를 통해서 거만사 교육 제도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 독일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나라마다 거만 제도가 매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 작년에 연구년의 기회를 얻어서 독일의 거만 대학에서 연구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만 대학의 구성원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다른 거만 대학의 교수님들, 그리고 독일 중앙회, 즉 독일 안경사협회 회장과 사무총장 또는 임원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축적된 자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독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한국의 거만사 시스템과 매우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직업교육이 굉장히 발달돼서 마이스터를 통한 안경사 제도가 현재까지는 매우 크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독일 대학에서 거만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독일 거만대학의 교수가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독일 대학의 거만사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거만 대학 교수들은 거만사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독일의 마이스터는 거의 한국의 안경사들과 비슷한 직무 영역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치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거만 대학은 자격증이 아닌 졸업을 통해서 거만사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만사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독일의 안경사 협회는 거만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직무 영역을 갖고 있는 독일에서 추구하고 있는 거만사 제도에 대해서 거만사 제도의 기초가 되고 있는 교육 시스템과 그 안경사 협회의 전략을 알게 되면 현재 한국에서도 많은 안경사들이 직무 영역을 확대하게 되는 안경사법의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안경사 제도도 바뀌어야 되는데 독일의 시스템들을 우리가 배워서 장기적으로 우리 제도의 변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거만 제도의 분류를 보게 되면요. WCO에서는 일반적으로 직무 분류에 따라서 4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분류를 하게 되면 저와 같이 6개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조제 안경사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독일의 안경사와 마이스터, 그리고 거만사의 직무 영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 나라의 경우에도 각각 거만사의 직무 영역은 매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영역인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직무가 독일의 안경사 마이스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내용은 독일 안경업계의 현황, 두 번째 독일 거만 관련 교육 시스템, 세 번째 독일 거만 인력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안경업계의 전체 매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전체 매출은 온라인 및 다 채널을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1유로를 1,300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전체 매출액은 2018년도 약 8조 1천억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부가세가 한국과 다르게 한국의 부가세는 약 10%인 반면
독일의 부가세는 약 19% 정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 조제 안경 수는 약 1,300만 개 정도가 되고요. 안경 렌즈는 약 4천만 개 정도가 매출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 안경은 소매업의 2017년도 매출액이 약 2조 3천억 정도에 해당이 되니 한국보다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고정 안경원 매출을 표현하겠는데요. 일종의 오프라인 안경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볼 수 있는 안경원들. 그 안경원의 2018년 매출액은 약 7조 7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안경원 수는 11,630곳. 그리고 종사자와 업주를 포함해서 2018년 48,40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실습생 수, 도제식 교육을 통한 실습생 수가 약 7,200명 정도가 존재하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실습생 수를 보게 되면 1,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종사자와 업주의 숫자는 오히려 감소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종사자와 업주의 숫자는 제 생각에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독일 안경사 협회에서 매년 발행되는 자료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미래에 대해서 한국 안경원 업계에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온라인 및 다채널에 의해서 발생되는 매출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체 매출액은 약 4천억 정도가 되고요. 조제 안경 개수는 90만 개, 안경 렌즈는 한 180만 개 정도가 매출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 계속 천천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매출액에서는 매우 미미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안경원 수는 2018년에 11,630개, 그 중에서 10대 안경 체인의 안경 수는 약 2,198개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 안경원, 아까 말씀드린 고정 안경원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9% 정도 감소했고요. 일반 안경원이 9% 감소하는 비율에 맞춰서 10대 안경 체인의 안경원의 수도 9% 정도 증가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독일의 10대 안경 체인들의 점포수와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대 안경 체인의 2018년도 전체 매출액은 약 한 3조 정도 되고요. 이 3조는 아까 안경원 수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보시면 필만이라고 하는 안경 프랜차이즈가 존재하는데요. 이곳의 점포수는 약 600개가 되고 2018년의 매출이 약 1조 5천억에 해당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이게 되는 미스터 스펙스라고 하는 업체는 제외를 했습니다. 이 업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매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형태의 체인점입니다. 하지만 대도시에 몇 개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였습니다. 자, 안경 전체 매출액 중에서 약 83%가 안경 매출입니다. 물론 세금 포함입니다. 그리고 컨택트 렌즈 매출액은 전체 안경 매출액 중에 약 7%, 5,400억 정도 되고요. 그 외 기타 상품들이 7,700억이 됩니다. 이 독일의 안경원들은 일반적으로 안경과 컨택트 렌즈뿐만 아니고 다양한 광학기기들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이 기타 상품들의 매출이 컨택트 렌즈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안경사 협회에서는 안경원 매출 분류를 일반적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3억 3천까지, 6억 5천까지, 9억 8천까지, 9억 8천 이상. 그래서 매출액에서 비용 유형을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재료비는 평균 31.7%, 인건비는 평균 37.2%, 기타 25.4%로 나타나 있고 영업이익은 전체 평균 약 5.7%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6억 5천에서 9억 8천 8 0 0 0 0 8 0 0 0 0 정도가 되는 경우에 약 8.2%로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고, 9억 8천 정도가 되는 경우에 약 8.4%로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고, 10억 5천에서 9억 8천 정도가 되는 경우에 약 8.5%로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고,
1억 6천에서 3억 3천 정도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를 보여준다는 의미는 소규모 마이스터들이 하는 안경원의 경우에 계속 감소되는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안경원 매출에 따른 종업원 수와 종업원당 매출액을 보게 되면 3억 3천까지 인 경우에 종업원의 수는 약 2.79명, 평균은 토탈 4.86명이 됩니다. 종업원당 매출액을 보게 되면 당연히 매출액이 많을수록 종업원당 매출액도 상당히 많아지게 되겠고, 영업성과를 보게 되면 평균 약 5,650유로, 한 700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억 6천에서 3억 3천 매출이 작은 곳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 독일 안경 착용률은 남성 16세 이상 59%, 여성 16세 이상 67%에서 평균 63.5%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세, 즉 20세에서 29세 사이는 32%고 45세에서 49세, 그 다음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안경 착용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2019년 성인 안경의 대한민국의 안경 착용률은 약 55.4%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이 비율은 한국에서는 안경 착용률 중에서 근형 돋보기는 뺀 것 같은데, 여기서는 40세 이후에 발생되는 노안에 의해서 이 돋보기 착용률도 다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저 60세 이상을 제외한다고 하면 한국과 거의 비슷한 안경 착용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안경원에서 또는 안과에서 시력을 검사받는 비율이 어느 쪽이 더 많은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1996년만 해도 안과에서 시력 검사를 받는 비율이 안경원보다 많았습니다.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다가 2000년을 거치면서 2004년부터는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을 보게 되면 안경원에서 시력 검사 받는 비율이 약 83%, 그리고 안과에서 시력 검사를 받는 비율이 약 17%로 한국은 안과에서 받는 비율이 약 20몇 % 정도 되고요. 안경원에서 검사받는 비율이 약 68%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안과에서 시력 검사에 참여하게 되는, 즉 굴절 검사를 하게 되는 안경사들을 포함한다고 하면 이 비율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2004년부터 시력 검사 받는 비율이 역전이 되었는가 보면 2004년에 건강보험의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그래서 안과 의사에게 단순한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컨택트 렌즈를 위한 시력 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검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을 가게 되면 병원을 방문한 일반인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에는 안과 의사에게 시력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지불하기 싫어서 모두 안경원으로 오게 됐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안경원에서 시력 검사 받는 비율이 늘어난 이유가 안경사 또는 마이스터 또는 검안사들이 검사하는 굴절 검사에 굉장히 큰 만족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안경원에서 시력 검사 받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르게 생각을 하면 굴절 검사 또는 시력 검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고가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안경 매출 단가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좀 저렴한 안경들의 경우에는 계속 퍼센테이지가 줄어드는 반면에 고가로 가게 되면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즉 250유로 이상, 즉 32만 5천 원 이상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퍼센테이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20만 원 이하 계속 감소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결과는 다음의 그림과 연계가 되는데요. 현재 독일에서 사용되는 렌즈들의 종류를 보게 되면 유리 렌즈는 거의 4% 정도, 플라스틱 렌즈는 약 9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약간의 비용이 증가되고 있겠죠. 단초점 렌즈의 경우에 개수는 59.4%를 유지하는 데 비해 2018년에 다초점 렌즈는 약 40.6%로 단초점 렌즈의 개수가 훨씬 많지만 결과적으로 매출액을 보게 되면 단초점 렌즈는 약 27.6%, 다초점 렌즈는 72.4%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30만 250유로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노안 인구 증가에 따른 다초점 렌즈의 활용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안경원 매출에서 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2003년도까지 안경원에서 보험이, 즉 공보험 또는 사보험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안경원 매출의 한 18% 정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급격히 감소해서 2017년도까지 거의 1%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건강보험의 개혁이 일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과 의사들에게 시력 검사비를 보조하지 않고 또한 안경 렌즈에 지급되던 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경을 해서 보험에서 차지하는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를 보게 되면 약 2%로 살짝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거는 2018년에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의 근시 또는 4디옵터 이상의 난시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하향 방향으로 약간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독일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 경우에는 당연히 안경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 그림은 독일의 교육 시스템인데요. 한국과 매우 유사하긴 하지만 직업 교육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자, 맨 밑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런데 한국과 다르게 약 4년 정도의 과정이 있고 중등교육으로 가는데 2년 정도의 진로 탐색 기간이 있습니다. 결국 6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인문계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김나지움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김나지움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지만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김나지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나지움에서의 4년 정도의 중등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가 되는 김나지움 상급으로 올라가서 3년 동안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김나지움 3년 동안의 상급을 마치고 나서는 한국으로 치면 수능과 같은 아비투어라고 하게 되는 졸업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약 일주일 동안에 거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아비투어 점수가 있어야지만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비투어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투어를 통과하게 되면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비투어 점수만 있게 되면 독일의 모든 대학의 모든 과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대,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치과대학 그런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과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모든 과에 입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김나지움 빼고 옆에 레알슐레, 하uptschule, 게samtschulle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공고실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알슐레와 하uptschulle를 맞추는 나이가 약 17세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치면 중학교를 졸업한 나이가 되겠죠. 이때부터 직업교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제식 교육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업학교, 직업전문고등학교 또는 직업전문학교로 가서 약 3년 정도의 도제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 다시 전문학교,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로 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교육 과정들은 모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즉 무료란 얘기입니다. 독일의 경우에 도제식 교육, 즉 마이스터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거의 원천은 중세 길드라고 하는 제도부터 나오게 됩니다. 길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직업의 이익 집단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직업의 길드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견습검들은 마이스터에게 수업료를 지불하고 상당한 실습 기간을 걸쳐 길드에 가입을 하고 전문 시험을 거쳐 도제사회에 편입을 하는 굉장히 긴 시간을 들이게 되죠. 그런데 1800년대 이런 길드를 없애주는 영업 자율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길드가 약간 붕괴가 되었지만 1969년에 독일의 직업훈련 제도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이 직업훈련 제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제식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스터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즉 독일 국가 차원에서의 마이스터 자격은 약 200개 정도가 있고요. 주 정부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약 400개, 450개 정도의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자, 독일의 고등교육 과정은 좀 복잡한데요. 원래 독일의 전문학교, 중간에 보게 되는 화우크슐레 또는 호크슐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EU가 유럽에 있는 각국들이 유럽연합으로 통일이 되면서 1999년에 볼로냐 협약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유럽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원래 독일은 디플롬과 마기스터 과정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요. 이 디플롬은 4.5년에 해당을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독일에서 디플롬을 받으신 분들이 한국에서는 석사과정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박사과정으로 진학이 안 되고요. 이 마기스터 과정 같은 경우에는 과정을 마친 후에 박사과정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볼로냐 협약을 통과하면서 학사와 석사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파우크슐레 또는 호크슐레라고 했던 전문 대학들이 응용과학대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동일한 직업에 대해서 동일한 교육이 해야지만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비투어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투어를 통과하게 되면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비투어 점수만 있게 되면 독일의 모든 대학의 모든 과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대,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치과대학 그런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과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모든 과에 입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김나지움 빼고 옆에 레알슐레, 하uptschule, 게samtschulle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공고실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알슐레와 하uptschulle를 맞추는 나이가 약 17세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치면 중학교를 졸업한 나이가 되겠죠. 이때부터 직업교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제식 교육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업학교, 직업전문고등학교 또는 직업전문학교로 가서 약 3년 정도의 도제 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 다시 전문학교,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로 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교육 과정들은 모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즉 무료란 얘기입니다. 독일의 경우에 도제식 교육, 즉 마이스터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거의 원천은 중세 길드라고 하는 제도부터 나오게 됩니다. 길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직업의 이익 집단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직업의 길드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견습검들은 마이스터에게 수업료를 지불하고 상당한 실습 기간을 걸쳐 길드에 가입을 하고 전문 시험을 거쳐 도제사회에 편입을 하는 굉장히 긴 시간을 들이게 되죠. 그런데 1800년대 이런 길드를 없애주는 영업 자유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길드가 약간 붕괴가 되었지만 1969년에 독일의 직업훈련 제도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이 직업훈련 제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제식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스터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즉 독일 국가 차원에서의 마이스터 자격은 약 200개 정도가 있고요. 주 정부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약 400개, 450개 정도의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자, 독일의 고등교육 과정은 좀 복잡한데요. 원래 독일의 전문학교, 중간에 보게 되는 화우크슐레 또는 호크슐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EU가 유럽에 있는 각국들이 유럽연합으로 통일이 되면서 1999년에 볼로냐 협약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유럽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원래 독일은 디플롬과 마기스터 과정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요. 이 디플롬은 4.5년에 해당을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독일에서 디플롬을 받으신 분들이 한국에서는 석사과정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박사과정으로 진학이 안 되고요. 이 마기스터 과정 같은 경우에는 과정을 마친 후에 박사과정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볼로냐 협약을 통과하면서 학사와 석사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파우크슐레 또는 호크슐레라고 했던 전문 대학들이 응용과학대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동일한 직업에 대해서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럽 학점 이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느 과정을 배우건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서의 교육 내용의 통일화를 이루게 됩니다. 독일 내 눈과 관련된 직종들을 보게 되면요. 대표적으로 안과의사, 식이능훈련사, 조제안경사, 굴절안경사 또는 검안사,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몰랐던 주정부 공인안경사 제도 있고요. 검안사, 그 다음에 유럽연합의 인증을 받게 되는 유럽 검안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과의사 제외하고 식이능훈련사는 안과의사의 지도하에 검사를 하게 되므로 이 식이능훈련사와 안과의사는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검안 관련된 전문 직종의 2014년도를 보게 되면요. 인구는 약 한 8,100만 명 정도 되고요. 독일에. 직종은 조제안경사, 마이스터, 검안안경사 약 한 3만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업소수는 11,950개 정도였고요.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 안경사 면허자 수는 약 3만 8천 명 정도가 되고요. 안경원 수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8,500개 정도, 한국안경신문에 의하면 약 한 10,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인구를 보게 되면 2014년에 약 5천만이 살짝 넘는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면허자 수와 안경원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안과 의사 수가 약 6,756명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안과 전문의 수를 보게 되면 한 3,0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안과 의사 수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국민들의 보건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독일 내에서 거만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시스템이 다 국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림들은 독일 내에서 직업 전문 학교입니다. 약 전국에 걸쳐서 37개 정도 학교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마이스터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견습생들을 위한 교육 내용입니다. 수업 기간은 약 3년이고요. 3년 동안 약 840시간 정도의 교육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자, 학습 영역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연과학 또는 기초과학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직업인으로서의 안경사들, 즉 조제 안경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습생들의 시험 과정을 보게 되면 1번, 2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번은 봄에 시험을 보게 되고 2번은 겨울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실제 실습과 이론에 대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실기를 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그림은 독일 마이스터 학교를 일반적으로 슐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왼쪽에 ZVA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독일 안경사 협회에서 운영하게 되는 마이스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안경사 협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이스터 교육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는 마이스터뿐만 아니고 학사학위를 주는 과정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 필만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필만은 아까 앞에서 10대 안경 체인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첫 매출이 가장 많은 업체입니다. 이 회사 자체는 지역의 마이스터 학교와 손을 잡고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조제 안경사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시력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스터들이 꼭 필요한 거죠. 전국에 한 18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왜 마이스터를 독일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200개 정도의 종류의 마이스터가 있는데 그 마이스터들이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연봉이 2배가 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업을 설치하거나 가게를 운영할 수 있고요. 안경원도 운영할 수 있고요. 또는 견습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생기게 됩니다. 사회적 인지도와 경제적인 효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이스터 자격을 꼭 취득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교육 시스템은 무료였지만 이 독일 마이스터 학교의 교육 비용은 무료가 아닙니다. 독일 안경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비용을 보게 되면 한 11,0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게 되면 한 1,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마이스터 학교의 교육 과정은 약 1.5년에서 약 4년 정도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이스터의 교육과 과정과 이수 시간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파트가 4개 정도 나눠져 있고요. 총 1,600시간의 교육 이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 파트 1의 처방전 업무, 기초검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파트 2의 시각, 생리, 시보조기구와 같은 또는 영업과 관련된 또는 법률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본 견습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초과학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기 시작을 했죠. 이게 파트 2의 전공에서 업무 처리나
법률과 행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이스터의 자격 평가를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파트 1, 4개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파트 1과 파트 2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1박 2일 걸쳐서 보게 되는데요. 직접 실기도 보게 되고 구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론 시험도 보게 되겠죠. 자세히 보면 마이스터 자격시험 평가는 1차 시험 30%, 2차 시험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안경 조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보게 되면 무태안경이나 안공학적 처치법 또는 눈과 시 보조기구, 그 외 경영학과 사회복지학 등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좀 재미있는 부분이 2차 시험을 봤을 때 특정 부분에서 약간 점수가 모자란 경우에 시험위원들이 모여서 재시험의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안경사 업무의 근거 자료 앞에서 시험에 대한 내용도 독일의 수공업 규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공업 규정은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법률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들의 업무, 직무 영역을 보게 되면 자학적, 타학적, 골절검사, 양안시검사, 조절력, 입체시검사, 색각시검사, 대비감도, 방명시, 눈부심, 그 다음에 시야검사 또는 비접촉식 안압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이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안과의사협회와 또는 안과의사들과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직무 영역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영역이 늘어난 사례들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은 독일 옵토메트리 스쿨, 검안 대학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맨 위에 보게 되면 아헨 with ZV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독일 안경사협회와 아헨 대학에 있는 안경광학과, 즉 검안 대학이 손을 잡고 검안사를 배출하는 과정인데 입학 자격들이 각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입학 자격에 따라서 교육기간이 다릅니다. 자, 맨 위에 보게 되면 ZV와 IN에서 하게 되면 7에서 9학기 또는 4학기 또는 3+1 또는 1년의 견습생 과정이 필요하고 2년 동안의 전문대학에서 수업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학사학위 또는 마이스터 과정을 주게 됩니다. 자격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검안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학사학위를 주게 됩니다. 학사학위. 학사학위를 받게 되면 미국의 석사과정이 입학이 가능하고요. 이 검안대학에서 석사과정을 하는 경우에 영국에 또는 다른 나라의 박사과정으로 입학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대학마다의 그 커리큘럼이 일치되진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약 3.5년 정도의 교육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95년도에 26%, 2017년에 31%로 살짝 증가했는데요. 2017년에 일반 대학 포기자 비율과 전문대학 중도 포기자 비율을 합치게 되면 평균 한 30% 정도가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게 대학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 중에서 반년 후에 보게 되면 약 43%가 직업교육을 시작을 하고요. 31%가 직업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 학사학위가 좀 독특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95년에 26%가 대학을 갔는데 중도 포기가 30%였다고 하면 실제 대학을 졸업하는 숫자는 약 10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대학이나 모든 교육과정이 무료이기 때문에 대학의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회적 이미지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득을 보게 되겠죠. 독특한 예를 들면 만약 검안대학의 한 학생이 컨택트 렌즈 교과목을 듣는데 물론 기말과 중간고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기말 시험에서 컨택트 렌즈 과목을 시험을 봤는데 첫 번째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험에 기회를 줬을 때도 통과를 못했을 때 세 번째 기회까지 주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회를 주었을 때 이걸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그 학생은 독일 내에 있는 거만 대학에는 절대 편입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짐을 싸서 전공을 바꾸거나 직업교육을 바꾸거나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공부를 하는 경우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독일 국민 외에 해외에서 독일로 공부를 하러 가는 학생들도 비용이 없습니다. 대부분 학생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한 학기에 한 2, 30만 원 정도의 비용만 든다라고 합니다. 제가 연구년을 보냈던 예나 대학입니다. 예나 대학은 2018년도까지 7학기 수학 기간을 갖고요. 학점은 약 180 학점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서 7학기 중에 한 학기는 실습을 현장에 나가서 하게 되겠죠. 이 실습은 실제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실습 교육을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학생들의 진로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올해 2019학년부터는 6학기로 바뀐 것 같습니다. 6학기로 바뀌고 실습을 없애고 조제 및 가공에 대한 교과목들을 거의 없앴습니다. 거만사 제도로 바뀌게 되는데 이 내용은 WCO나 유럽연합의 거만사 표준교육과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나 대학은 원래 디플롬을 주던 과정이었습니다. 디플롬 과정이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5년의 과정이었죠. 그래서 국내 안경공학과 졸업생들이 이런 이전의 호크슐레, 즉 디플롬 과정에 많이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국내 교수님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이 워낙 가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만약 한국의 안경공학과 졸업생들이 독일에 있는 거만 대학을 진학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편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학생들이 몇몇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나 대학의 졸업생이 진로 현황을 보게 되면 안경원 개설과 재활 치료는 30%고 연구소 산업체 또는 안과 병원이 약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특이한 게 안경원보다는 연구산업체 또는 안과병원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거만사는 지금 독일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이스터와 거의 비슷한 또는 좀 더 확장된 직무 영역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우리가 철두철미하다고 생각하는 독일의 경우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독일 거만 인력의 미래입니다. 2017년도에 마이스터와 거만사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했을 때 거의 60% 가까운 사람들이 보건 전문가나 전문 직업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나 거만사들에 의한 시력 검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10점 만점에서 8점 이상이 74%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마이스터나 거만사들이 하는 시력에 대해서 일반 굴절 이상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만족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리다 말려고 했는데 이렇게 마이스터들은 수공업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 수공업 규정을 따른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가 아닌 지식경제부 소속이 됩니다. 지식경제부 소속인 사람들이 굴절 검사를 한다는 것은 안과 의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안과 의사들과의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66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계속 소송에 휩싸였는데요. 다행히 시간이 변하면서 모든 결과들이 다 안경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첫 번째, 안경사 또는 거만사가 굴절 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 두 번째, 시기능 검사를 안경사나 거만사가 해도 된다. 세 번째,
의학적 검사는 할 수 있으나 진단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2005년도 비접촉식 안압계와 시야 검사를 안경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이스터들의 직무 영역이 굉장히 늘어난 형태가 되겠죠. 이 직무 영역은 검안사, 즉 검안대학을 졸업한 검안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왜 비접촉식 안압계와 시야 검사가 우리나라 치면 대법원이 연방법원에서 안경사들이 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경원은 안과보다 훨씬 숫자가 많고 국민들이 훨씬 방문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초반에 녹내장 초기 환자들의 경우에 안경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 마이스터나 검안사들이 안과로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면 안과 의사들은 약물 치료나 수술을 통해서 녹내장 환자들을 예후를 좋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녹내장이 말기가 돼서 안과를 갔을 때 보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고 녹내장을 통한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 환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안경사들한테 허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교육 제도를 보게 되면 견습생, 그 다음에 아우겐옵티커, 마이스터들이 또는 안경사들이 전문대학을 가서 디플롬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게 1999년 볼로냐 협약을 통한 교육제도 변화에 의해서 마이스터를 통해서 독일 안경사 협회를 통한 검안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대학으로 와서 검안사가 되거나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받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그림은 안경사들이 견습생으로부터 해서 마이스터나 또는 검안사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유럽 학위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검안학 석사 또는 비전 사이언스 분야의 석사 또는 컨택트 렌즈 전문가, 스포츠 비전과 관련된 전문가 또는 저시력 환자들을 위한 확대 광학 기기들, 보조 기기들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검안사, 마이스터, 안경사들을 보게 되면요. 자, 안경사들은 안경원을 개업할 수 없습니다. 마이스터 자격을 꼭 가져야지만 안경원을 개업할 수 있죠. 그리고 검안사들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마이스터들에 비해서 검안사들이 취업의 영역이 진출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검안사들은 일반적으로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법률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학위 논문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마이스터는 자격을 보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독일 안경사 중앙회입니다. 이 독일 안경사 중앙회는 예전의 경우에는 ZVA라고 불렀습니다. 아우겐옵티크까지였는데 최근에는 뒤에 검안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중앙회를 통해서 안경사 제도를 투 트랙으로 가게 되는데요. 마이스터, 그 다음에 검안사로 가게 됩니다. 다시 요약을 하게 되면 1912년에 도제식 교육이 최초로 베를린에서 시작이 됐고요. 독일 지식경제부 소속. 그 다음에 기본검사와 행동검안을 통해서 검안사로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안사들은 1971년에 베를린 대학에서 만들어졌고 기본검사 외에도 즉 마이스터들이 할 수 있는 것 외에도 OK 렌즈나 노안 컨택트 렌즈 또는 원추 각막들을 위한 렌즈들을 피팅이 가능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각종 검사는 가능하지만 진단은 불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학위 논문으로는 검안사 자격을 부여하게 되어 있죠. 자, 이 왼쪽 그림은 1864년도 예나에서 렌즈를 가공하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칼 자이스의 모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칼 자이스 렌즈, 무반사 코팅을 가장 먼저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칼 자이스는 원래 현미경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칼 자이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수공업자였습니다. 그래서 렌즈, 현미경을 만드는 업자였는데
현미경을 만들기 위한 이론적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베수라고 하게 되는 어른스트 아베 교수를 모셔다가 현미경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확립을 했습니다. 이론적 부분이 확립이 됐고 제조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재료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이 재료에 대한 부분은 오토 쇼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나가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독일에 있는 예나 지역이 칼자이스가 굉장히 유명한 업체가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예나 대학에 있는 교수에게 독일 안경사 협회 회장과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독일 교수가 독일 안경사 협회 회장 또는 사무총장한테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라이프치 지금 이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라이프치히에 안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세미나를 하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의 안경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독일 안경사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제가 사무총장과 회장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거만사 제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현재 안과의사가 가장 첨예하게 마찰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안과의사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지면 그냥 만들어지는 걸로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검안대학에는 의사들이 존재합니다. 안과의사들이 존재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교육한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배운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교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안과 의사들은 검안사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무총장 말에 의하면 모든 적은 내부에 있다 그래서 기존의 마이스터들, 즉 안경원 운영을 잘하고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닌 지식경제부 소속인데 만약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바뀌게 되면 정부의 간섭이 너무 심해질 걸 생각을 해서 현재 검안사 제도에 대한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독일 안경사 협회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검안대학을 통한 교육, 질 높은 수준의 교육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몇 년 내에 이 검안사 제도가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라이프치히에서 있던 회의가 좀 독특한 것은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럽 내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스위스,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를 들어 직업전문학교, 마이스터슐레, 검안대학, 업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마이스터 교육과정, 검안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오스트리아가 3년제 교육과정이 올해부터 4년제 교육과정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언제든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